아, 이게 뭐예요? 김일성이 있는데 1인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수석단에 같이 앉아있던 최영건이 이 개... 아, 이거 최영건이가 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일보에서 역사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는 유석재입니다. 오늘의 악인은 북한의 악인입니다. 자, 북한은 지금 같은 1인 우상화의 세습 왕국이 언제부터 된 걸까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3년 뒤에 일어난 8월 종파 사건.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배신자가 나옵니다. 김일성의 입장에선 이 배신자가 공로자가 됩니다. 1956년 8월 30일 평양 내각회의실에서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단상에 오른 김일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 전원회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의 개인 숭배가 존재했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에서 한 개인의 역할과 공로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뭐 남의 말 하듯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였습니다. 일종의 자아 반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이 소련이 압박을 했습니다. 지나친 개인 숭배, 얘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마 김일성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남아이든 북한이든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 중앙위원회가 시종일관 원칙으로 견지해온 집체적 지도와 장애 노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을 부르주아 반동계층으로 모은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위원장 이정옥이라든가 함경북도당 위원장 김태균 같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자아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발언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업상 윤공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공흠이 단상에 올라가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우리 당내에 존재하는 개인 숭배와 그것이 불러온 악영향에 대해 토론하려 합니다. 장내가 웅성웅성거리더니 조용해졌어요. 개인 숭배가 만연한 결과 당과 국가의 권력이 한 사람의 수중에 장악돼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 지도 체제가 훼손되고 법 질서가 유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일성이 있는데 김일성 앞에서 1인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역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고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 직접 나섭니다. 동무는 지금 당을 모욕하고 있어. 나를 모욕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윤공은 마음을 먹은 겁니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는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구현해야 할 과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고성, 발 구르는 소리, 휘파람 소리, 책상 치는 소리 난장판입니다. 윤공흠은 끝하게 말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규약을 위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뿌띠 부르주아 정당 지도자였던 최영건 동지를 우리 당 부위원장에 등용할 때 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측근인 당시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건드리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석단에 같이 앉아있던 최용건이 벌떡 일어나더니 윤공흠을 향해서 목청 높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 개X끼 내가 항일 투쟁할 때 넌 천황폐하만세를 불렀어야. 단상 앞으로 나가서 윤공흠을 후려치는 동작까지 취했습니다. 그런데 윤공흠을 비롯한 이 비판 세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최영건이가 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사실은 윤공흠이 최영건을 건드려 비판한 거는 작전상의 페이크였어요. 페이크. 윤공흠 일파가 몇 달 전부터 공들여서 최영건을 포섭한 거였습니다. 김일성 비판을 먼저 윤공흠이 오늘 띄우면 최영건이 편들어주기 약속을 한 거예요. 밀약을 한 거죠. 바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아침에도 고봉기라는 사람을 보내서 윤공흠이 최영건한테 다시 한번 설득했어요. 동지가 묵인하거나 굴복하면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최영건이 동무들이나 잘하라고. 먼저 들고 일어나면 내 반드시 뒤를 받쳐들 끼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소처럼 박력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 돌변을 한 걸까? 평북 태천 출신으로 1900년생입니다. 오산학교를 다니다 중퇴해서 중국의 쿤밍에서 있는 윈난 육군 강무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다음에 동북항일연구에서 활동했고 김일성, 김책 등과 같이 소련으로 같이 건너갔습니다. 자, 6.25 전쟁 개전 당시에 최용권은 뭐 했냐? 민족보위상 겸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건 전범입니다.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최용권은 전범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각 부수상이 됐고 국기훈장을 받고 1955년에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을 숙청할 때 재판장이 바로 최용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장이면서도 법률 지식이 모자라서 계속 박헌영의 논리에 밀렸고 면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용권은 또 민족보위상 자리에 있다가 중국에서 친했던 인사들을 군 내부에서 여러 승진시키는데 압력을 넣어서 김일성이 의심했다고 그래요. 최용권이 파벌 만드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능으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김일성이 안심을 했다고 해요. 김일성보다 12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혁명 동지이자 측근 중에 한 명이 됐고 아까 말한 뿌띠 부르주아 정당 당수였는데 평양에서 해방 이후에 조만식이 이끄는 조선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사학교 시절에 조만식의 제자라는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위장전술이었습니다. 위장전술. 김일성의 측근인 최용권을 마치 부르주아 정당에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정당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위장전술이죠. 관제의 야당이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만식이 연금이 되니까 최용권이 새로운 당수가 된 겁니다. 조선민주당에. 결국은 스승을 철저히 배신한 거예요. 이용만 하고. 2024년에 김재웅이라는 학자가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 사건이라는 연구서를 냈는데 이 최용권이 고성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돼서 윤공을 같은 김일성 비판 세력의 사기가 꺾였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최용권의 이 욕 이후에 일본 놈들 밑에서 비행기나 타던 친일 분자로 격화됩니다. 무슨 얘기냐? 윤공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비행학교를 다녔습니다. 안창남 퀴즈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비행사로서 비행을 배운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의열당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이용한 폭탄 투하나 삐라살포를 하려고 그러다가 경성에서 일경한테 체포됐습니다. 저 비행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천황폐하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죠. 교육과정에서. 그런데 그게 독립운동 하려고 한 건데 그거는 쌍무시된 거죠. 그런데 최용권은 1인 독재 반대파하고 약속을 했다가 왜 뒤집었을까? 어떤 사람은 최용권이 김일성의 프락시 역할을 처음부터 했던 걸로 봅니다. 공모자인 듯이 그들하고 연락을 취하다가 김일성한테 그걸 다 보고했다는 얘기죠. 정보 수집 역할을 했다. 그런데 최용권이 그 정도로 치밀한 인물이었는가? 프락시설은 추정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1인 숭배는 안 되지 하고 동조하는 듯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소련이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1인 독재를 비판하다가 김일성이 자아 비판하는 선에서 기존 체제를 인정하자. 이 판세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윤공음이 그날 자기를 비판하니까 이것이 페이크라는 것도 모른 채 흥분해서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가 그 순간에 완전히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부터 프락치였는지 당일 마음을 바꿨는지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라도 바뀌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배신자라는 사실이죠. 배신한 거예요. 이 스승 조만식에 이은 두 번째 결정적인 배신이었던 겁니다. 자, 북한 정권은 이 윤공일파의 거사를 8월 종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게 북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김일성 1인 독재에 대한 반기였습니다. 1955년에 곡물 부족분이 25만 톤에 이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으나 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고수해가지고 인민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남한보다는 잘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세퇴는 불보듯했습니다. 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또 김일성 측근에 앉았어요. 김일성 우상화의 강도는 오히려 높아져서 김일성의 활동이 전체 항일운동사의 중심인 것처럼 왜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안파라고 있었습니다. 옛 중국 공산당 근거지 예난에서 이 활동했던 서희, 윤공흠, 이필규 이런 같은 사람들이 소련파 일부, 소련에서 활동했던 소련파 일부와 협력해서
거사를 기획했습니다. 김일성 비판, 권력 분산. 어쩌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훨씬 더 충실한 공산주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침 소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흐르쇼프가 스탈린 격하와 1인 지배 청산운동에 나선 상황. 야, 그러니까 8월 전원회의할 때 우리도 소련처럼 1인 우상화를 철폐하자고 얘기하자. 이때 남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파의 일원이었고 휴전회담 때 북한 대표였던 사람입니다. 거사 직전에 김일성한테 밀고를 했어요, 이 사실을. 근데 김일성조차 회의석상에서 막상 이 사람들의 발언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용권이 고함을 지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집에 들어온 윤공음은 전화선이 끊어진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서휘, 리필교, 김강 같은 파벌 인사와 함께 바로 압록강으로 도주를 해버립니다. 낚싯배를 산 다음에 그 낚싯배를 타고 건너편 중국으로 가서 망명을 해버렸어요. 이후에 소련과 중국이 특사를 파견해서 김일성을 압박합니다.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관련자 처벌이 멈칫합니다. 김일성은 이런 변명을 넣었습니다. 개인 숭배라는 건 말이지 내가 아니라 박헌영이가 저지른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나. 이미 숙청됐잖아요, 박헌영은. 자, 하지만 윤공음이 쏜 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956년에 평양의 지식인들이 독재 비판에 나섰어요. 아주 짧게. 그런 분위기를 평양의 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은 김일성한테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중소 분쟁이 발발해가지고 중소 전부 다 김일성한테 우리 편을 하고 아쉬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은 체제 전복 사건이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대적인 숙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두봉, 연안파의 거두죠. 시골 농장으로 내쫓겨버립니다. 시골 농장에 내쫓긴 김두봉은 과거에 이제 개성의 황진이 무덤을 참배하면서 정말 당대의 여걸이다. 이런 말 했다고 반동으로 몰립니다. 또 이 명목상 국가원수였어요. 김두봉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러면 새 명목상 국가원수는 누구냐? 바로 최용권이었습니다. 최용권. 일종의 포상인 거죠. 자, 김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과 무관한 이들에게도 반혁명 분자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색출합니다. 1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반혁명 분자. 납북됐던 과거의 독립운동가 임정요인, 조소왕, 그리고 그 영화 암살로 유명한 의열단 지도자 김원봉, 이때 다 숙청 대상이 됩니다. 조소왕은 1958년 9월에 대동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자살했다는 설도 있고 타살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원봉은 그 이후에 행적이 묘연해졌는데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층에는 김일성 숭배자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북한 역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개인 숭배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조차도 반역으로 간주됐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김일성 우상화 캠페인이 시작되는 사상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제한 없는 김일성의 권력은 강화됐다. 그러므로 1945년이 아니라 1956년이 김일성 체제가 탄생한 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945년부터 1956년까지 기간 동안에 북한은 가난하고 낙후된, 그러나 대체로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1956년 이후 북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국가 체제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일성 우상화 1등 공신인 최용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1972년에 부주석에 선출됐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나랏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현과 함께 사석에서 김일성에 반말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김정일 세습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숙청되거나 평가절하된 적이 없었습니다. 1976년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최용권의 삶을 보면은 우직하고 무식한 인물이 최소한의 형세 판단에 따라서 배신을 저지르고 독재자의 충견이 돼가지고 그런 대로 보신에 성공한 씁쓸한 행로를 보여줍니다. 원래 시나리오대로 조금만 더 참고 개인 숭배 비판에 동참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이 실각하는 일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베트남처럼 집단 지도체 비슷하게라도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세습 독재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북한은 지금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체제로 남아서 약간은 대화가 통하는 상태가 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한심한 체제하고 상대해야 되는가? 이런 현타에 빠진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게 다 부질없는 역사의 가정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역사의 평가까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최용권이 그날 그 자리에서 외친 객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수도 없이 내뱉었을 똑같은 요건은 격이 다른 객기였습니다. 휴전선 이북의 역사 흐름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입니다.